진실도 작게 말한다. 솔직하다는 것, 거짓 없다는 것, 눈처럼 환하고 순수할 것 같지만 때론 진실이란 숨김없이 명백해서 잔인하고 차갑다. 때론 진실도 아프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죽었다는 단 하나의 진실이 당신을 날카롭게 찌른다. 온기가 필요해. 그나마 덜 아프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애써 따뜻한 것들을 동원한다. 진실도 작게 말한다. 단조로운 그러나 아름다운 바흐의 선율이 까멜리아 사롱에 흐른다. 갓 죽은 인간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자와 원우, 두열과 이수는 침묵을 지킨다. 어떤 순간에는 말없는 말이야말로 진심이므로.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17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야심차게 시작한 코너죠. 고수리의 소설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무려 오늘의 주제는 고수리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 까멜리아 사롱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말 않고 작가님 먼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 고수리 작가입니다. 네. 세상에. 그때 지난 방송에 네. 소설을 쓰셨다. 네, 탈고를 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멋진 책으로 이렇게 까멜리아 네. 사롱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정말 꿈만 같네요. 이렇게 물성으로 책을 만나보게 될 줄은. 네. 지금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네. 펀딩은 조금 전에 네. 시작했지만 네. 이제 막 독자들이 손에 쥐고 이제 읽기 시작했을 텐데 첫 소설을 낸 소감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첫 소설이라니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사실 진짜 그냥 너무 거짓말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안 믿겨져요. 이거 제가 냈다고? 서점에서도 또 보셨죠? 네. 서점에 가서 소설 코너에. 네, 소설 코너에 가서 제가 썼어요. 이러고 막 들고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또 얼마나 이 두꺼운 책을 내시느라 이야기를 짓느라 네. 수고하셨을지. 일단 까멜리아 사롱 표지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행이에요. 이 제목에 네. 있는 이 홀로박. 네, 홀로박. 전문 용어 나옵니다. 홀로그램 박이 네. 반짝반짝 빛나면서 약간 샹들리에 느낌으로 딱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이 표지를 보고 첫 인상이 어땠는지 작가님도 이 네. 표지에 어떤 의견을 또 보태신 게 있는지 그런 네. 것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까멜리아 사롱이 판타지 로맨스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판타지 로맨스 소설의 표지하면 다 모두 장소 표지거든요. 장소 위주의 표지라서 좀 식상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그 독자들이 그럴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인물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물들이 딱 8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라서 인물 중심으로 가야겠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 내용도 책 안에서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약간 모티브 삼아서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는 표지면 좀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이수라는 작가님을 찾았어요. 작가님이 표지 작업을 처음 해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소설 표지를. 그랬는데 정말 스케치를 딱 받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첫눈에 반한다는 게 약간 이런 건가? 그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인물들이 이제 눈빛에 힘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작가님도 엄청 부지런히 작업을 해주셔서 채색도 바로바로 되고 정말 순조롭게 만들어진 표지였습니다. 네, 표지 이미지를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까멜리아 사롱이라고 이제 불리는 공간. 약간 그 어떤 모던 경성시대 그 다방 시대의 느낌. 다방 느낌의 배경이 있고 축음기도 막 한켠에 크게 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5명의 인물, 주요 네. 인물들이 그리고 뭔가 중심에 있는 설진아라는 주인공 또 주인공이 네, 이렇게 딱 서 있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 사연들이 이제 이 소설에 다 담겨 있다 보니까 소설을 다 읽고 이 표지를 다시 보면 정말 이 증명 사진을 찍는 어떤 그때의 그 장면이 맞아요. 딱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정말 요새 들어서 표지 소설 표지 중에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한 또 환상적인 소설 표지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편집자님께 제가 인정받은 제 인정이 무슨 소용있나요? 아유, 좋습니다. 어쨌든 네. 표지 너무 좋았다. 와, 이제 말씀드리고 네, 맞아요. 그가 이제 작가님을 에세이로 만나왔던 독자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깜짝 선물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소설이 그렇죠. 이제 나온다. 그리고 보통 첫 소설을 쓴다고 하면 작가님들은 진짜 본인의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쓰고 싶었던 거 제일 먼저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해온 어떤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기 마련인데 이 까멜리아 사롱이 이야기를 이제 뭐 처음에 소설 쓰게 네. 됐다 그때부터 이제 저도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 한편으로 이 까멜리아 사롱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가님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있었는지 그 시작이 또 궁금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소설을 쓰면 글쓰기 모임을 했던 그때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 모티브로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예전에 제가 고유글방이라고 제가 혼자서 망원동에 진짜 허름한 그냥 집 그 상가 같은 곳에서 이제 글쓰기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재개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허름한 건물인데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예술가들 공방이었어가지고 너무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글쓰기 모임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걸 모티브로 망원동 어느 주택가에 숨어있는 그런 대화 모임에 관한 소설을 써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판타지가 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 모티브로 써야겠다라고 하다가 이 소설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서 저는 여기에다가 좀 한국형 판타지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성시대 다방을 가지고 와서 그 한국의 백년사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키웠죠. 진짜 스케일이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화들의 내용이 제가 글쓰기 모임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진짜 인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 책을 읽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책으로 낼 때랑 이제 소설을 또 책으로 낼 때랑 어떤 지점이 많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비슷했을 것 같기도 한데 집필 과정과 출판 과정에서도 좀 이거는 이전에 했던 작업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에세이는 단편의 어떤 단편집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 호흡으로 글을 쓰기는 하지만 짧은 분량을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삶의 어떤 장면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좀 드라마틱하게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간 썼던 에세이들도 이제 소설 같은 에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장편을 겁없이 첫 소설을 도전했죠. 첫 소설을 겁없이 장편으로 쓰게 됐는데 이 세계관 설정부터 그 촘촘하게 이야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정말 그냥 같이 살다 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집필은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8개월 동안에 계속 저는 겨울이었어요. 그랬을 것 여름, 같아요. 이 인물들과 계속 겨울이었어요. 같이 살아가시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푹
빠졌다가 살다가 이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그런 집필을 할 때 몰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조금 더 깊고 넓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것 같고 또 출판 과정에서는 네. 또 뭔가 달랐던 점도 있으셨나요? 출판 과정에서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진 편집자님하고 에세이를 2권이나 했잖아요. 네. 저희는 제가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써서 딱 보내면은 이제 편집자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군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교환 편지를 주고받는 느낌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장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들고 제가 다 책임지고 제가 완고를 보내드려야 됐던 거여서 어렵더라고요. 다르겠다. 네. 그죠. 자기 네. 확신에도 되게 많이 흔들렸고 이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쓰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기획안을 좀 촘촘히 쓰다 보니까 그 기획안에 맞춰서 써서 이렇게 무리 없이 완주하긴 했으나 네.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 소설을 처음 생각하실 때 그 시놉시스를 네. 봤던 사람으로서 네네. 맞아요. 정말 그 수없이 그 시놉시스가 그렇게 긴 것도 처음 봤는데 네, 너무 거의 구체적이기도 했고 한 20페이지 네, 정도였었죠. 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진짜 세계를 완성하셔서 이렇게 한 권의 소설이 되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해내셨다니. 이걸 해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약간 네. 좀 네. 울컥하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노고를 알아주셨어. 그렇고 네. 또 작가님이 소설을 처음 쓰셨던 게 청소년? 그 소설도 봤어요. 네. 편집자님 네, 보셨잖아요. 제가 봤죠. 네. 거의 유일하게 보신 제 주변의 편집자님들 네. 중에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네. 낼까?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 청소년 소설부터 해서 좀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를 좀 오랫동안 품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일반 독자분들은 이제 모르셨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기도 하셨었는데, 네.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에세이를 처음 썼을 때 소설도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업도 들으러 다니시고. 아동문학을 공부하면서 청소년 소설이 저한테 맞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청소년 소설을 계속 써왔고, 그래서 그 어린이와 문학이라는 문예지에서 등단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등단작이 이제 몬테비데오의 고양이들이라고, 그게 이제 편집자님이 읽으셨던 소설인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판타지를 써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판타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반지의 제왕부터 시작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세월의 돌, 전민희 작가님 세월의 돌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완전 판타지에 빠져 살던 그런 독자였는데, 이후에 청소년 소설은 아니지만 조금 더 대중소설로 남녀노소가 다 읽을 수 있는 소설로 기획을 하고 싶다였고, 제가 소설을 작년에 이제 이 까멜리아 사롱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는 확실히 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해외로 가고 싶다. 야망이 크게, 있습니다. 꿈은 네. 크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작가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설가로 포지셔닝을 할 때 나는 순문학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는 영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읽으시면서 도깨비도 떠오른다, 뭐 호텔 델루나도 떠오른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걸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쓴 거라서 약간 시나리오 쓰듯이 어떠한 배경이랑 그리고 대사들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대사로. 일부러 많이 썼어요. 그 대사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되게 묘사는 좀 많이 간략하게 줄이고 인물과 인물들이 얽히면서 그 씬과 씬이 연결되는 것처럼, 나레이션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써서 정말 저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문학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이제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에세이스트의 소설은 사실 평가를 처음부터 좀 혹하게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후련하게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썼다. 작가로서 포지셔닝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네. 다음 소설로 나아가시면 된다. 그럼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수리 작가님의 어떤 첫 소설에 담긴 게 고수리 작가님이 그동안 에세이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정서, 이런 결,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 그대로 다 흐르고 있어서 정말 저는 그거를 진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설, 이 에세이 독자분들이 또 고수리 작가님을 좋아하던 에세이 독자분들이 이제 따라서 이 소설까지 같이 즐겨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 지난 방송 때 1200매를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후로 진행된 작업 과정이 네. 좀 많이 덜어내고 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 1200매를 쓰고 200매를 줄였어요. 거의 200매를 줄였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너무 술술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00매 줄이는 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줄여야지 더 간결하게 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줄인 부분들은 또 나중에 다른 소설에 쓰면 되니까. 저장될 거네요. 앞으로 쓸 네. 것들을 좀 저장한다라는 걸로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웹소설 작법처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페이지 터너처럼 술술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사 엄청 많이 쓰고 웹소설처럼 쓰다 보니 중복되는 회상씬이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부딪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덜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0매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1000매가 네. 담긴 소설이군요. 네. 페이지가 그래서 네. 366페이지. 네. 작가의 말도 완전 채워서 써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그래도 네. 맨 마지막까지 이제 그 어떤 환상의 세계에서 다시 네. 현실로 돌아오는데 네. 또 그 작가의 말이 탁 잡아주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추천사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네. 뒷표지에 이렇게 빼곡하게 김소영 책발전소 대표님, 그리고 정여울 문학평론가님, 오은 시인님, 신유진 번역가님까지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추천사를 이제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작가가 먼저 생각하는 추천사를 받고 싶은 작가님들을 먼저 섭외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순문학이라기보다는 대중소설에 가까우니까 좀 대중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독자들과도 활발한 좀 접점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도 이제 작품을 좀 문학 작품을 되게 섬세하게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소영 책발전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큐레이션이 엄청 너무 좋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이면서도 어떠한 의미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는 시선을 가진 대표님, 김소영 대표님하고, 그리고 정여울 문학평론가님은 진짜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죠. 네, 문학평론과 함께 에세이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 책을 문학으로서 좀 봐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오은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제 글을 계속해서 다 읽어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정말로 마음을 움직여서 쓴 문장들만 탁 골라내셨었어요. 그래서 오은 시인님께는 내가 뭔가를 부탁드리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보내드렸고, 신유진 작가님은 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봤던 저의 절친한 동료이자, 그리고 소설가이자, 그리고 번역가이기도 해서 그 신유진 작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 모든 분들이 다 흔쾌히 이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사실 판타지 로맨스 소설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해주실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네, 너무 내려놓으셔라. 좋은 추천사들을 네, 작품 읽어보시고 결정하셨을 거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멜리아 사롱 줄거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자리한 기묘한 다방 까멜리아 사롱. 아름다운 동백꽃처럼 고고하게 핀 이곳은 첫눈이 내리는 날 문을 엽니다. 나이도 성별도 인생도 다른 특별한 망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49일 동안 머무릅니다. 까멜리아 사롱에 첫눈이 내립니다. 모두가 편히 쉬어 가시도록,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까멜리아 사롱 문을 엽니다. 라고 네,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네. 까멜리아 사롱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에서 나온 대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까멜리아 사롱이라는 어떤 경성시대의 분위기의 다방이 이제 있고 그 안에 저승의 인물 4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순자, 지원우, 마두열, 유이수. 그리고 이제 막 열차를 타고 까멜리아 사롱의 동백역에 도착해서 까멜리아 사롱을 향하는 이승의 인물이 4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설진아, 안지호, 박복희, 구창수 이렇게 네. 4명. 그래서 총 8명이에요. 네. 근데 사실 주요 인물이 8명인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 누가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천이맹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네. 사연 하나하나와 모든 네. 것을 다 설계하기 위한 것들이 또 작가님이 얼마나 창작을 열심히 네. 하셨을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 네. 이 인물들을 네. 이제 처음에 또 어떻게 떠올리시게 되었을지 이제 뭔가 소설 안에서 이 인물들이 또 움직이고 이랬을 텐데 네. 처음에 어떻게 이 저승과 이승 인물들을 좀 설정하셨는지 궁금해요.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마담 여순자입니다. 마담 여순자를 떠올린 이유는 사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작품은 이 까멜리아 사롱의 프리퀄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쓸 이야기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 여순자라는 진짜 동백처럼 한겨울에 핀 동백처럼 되게 꼿꼿하고 우아하면서 기품 넘치는데 까랑까랑한 어떤 여자를 떠올렸고 그 여순자로부터 이제 시작된 인물들이 지원우랑 여기에서는 이제 설진아의 전생인 주홍도라는 인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떠올렸고 그 이후의 인물들은 저는 남녀노소 그리고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들 여러 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인물들을 이제 대표격으로 50대에 한 명, 뭐 40대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보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인물들을 이제 창작해냈을 때, 네. 제가 예전에 최진영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소설 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는 어떤 우문을 던졌는데 그때 최진영 작가님이 다 나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안에서도 저도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작가님하고 이제 곁에 가까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부분들이 작가님이다라는 어떤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는데 작가님 스스로 이제 이 인물들 중에 나랑 좀 많이 닮았다 아니면 좀 나의 어떤 페르소나를 좀 이렇게 투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인물이 2명인데 일단 저에게 자아 정체성이 2개가 있다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데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정체성은 마담 여순자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의 마담 여순자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가로서 내가 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껴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인물은 이제 여순자여서 사실 여순자의 대사를 쓸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 네. 작가님이 좀 네. 영혼의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네, 제가 항상 저희 아. 남편이 제가 쓴 글만 읽으면 너는 어떻게 그 안에 할머니가 들어있냐. 그 할머니를 좀 빼내면 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네. 드러나셨군요. 여순자로서. 할머니가 살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승 인물에서는 설진아죠. 설진아가 그래서 설진아가 정말 쓰기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저랑 너무 닮았고 제가 너무 투영이 되다 보니까 이 인물을 제가 쉽게 애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너무 닮아서 네, 실은. 너무 닮아서 네. 내가 나의 이런 모습까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설진아가 이 까멜리아 사롱의 주인공인데 이번 편에서는 근데 이 사람한테 독자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그리고 여기에 이입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끝까지. 네. 그래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 까멜리아 사롱을 편집하신 편집자 중에서 김유나 편집자님이 MG이시거든요. MG 편집자님한테 이 소설 읽고 어떤 인물한테 자기를 이제 투영해서 읽었냐라고 했을 때 설진아라고 하셔서 설진아가 또 가장 애정이 간다라고 했을 때 다행이다 라고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설진아 인물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어떤 인물이신지. 설진아라는 네. 인물은 내가 나 자신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키워야 했던 그런 고아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고아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부모가 없는 혼자인 아이를 이제 부르는 말이라면 고아하다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단어가 있는데 고아하다라는 단어는 나의 뜻과 이제 의지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아하다, 나는 고아한 인간이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혼자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고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자신감? 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좀 사랑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물이 이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저승에 오게 돼서 거기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전생과 모든 비밀들과 같이 얽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진아를 보면 정말 그냥 청춘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시절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저를 좀 떠올리면서 같이 봤던 인물이었기도 했었어요. 네. 어쨌든 설진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까멜리아 사롱에 이제 도착을 하는 이 네 사람. 근데 알고 보니 이들의 공통점. 여기까지는 제가 스포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연이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한 명씩 밝혀지는데 그럴 때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이기도 해서 저희가 정말 자살 사회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나이대의 그 자살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랬고 더불어서 이게 너무 현실적인 사연들이 나오다 보니 작가님의 내공이 또 이렇게 발휘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어떤 의도로 작가님은 만드셨을지.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원우 사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죽음의 인과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몰리는 들었어요. 사람들. 내몰리는 사람들. 내가 진짜
저희가 만들었던 선명한 사랑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못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조차 잡지 못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약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그것조차 못 잡아서 우는 사람들을 좀 써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들이 인생책이 그들의 인생이 드러나는 비밀 챕터를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비밀 챕터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씩 드러나고 마지막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그 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와 이게 너무 힘들다. 정말 상상하느라 힘드셨다. 너무 네. 힘들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다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을 좀 모티브로 쓴 것들이라서 이것들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일들인데 이들이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으로 맞아요. 쓰게 됐습니다. 네. 네네.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위기를 바꿔서 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판타지 로맨스. 작가님이 쓰면서 너무 네. 뿌듯해했을 그 장면들. 너무 좋았어요. 우선 이승에서 이제 네. 자신의 삶을 아예 기억을 못하는 설진아가 네.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까멜리아 사롱에서 사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책을 관리하고 네. 분류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지원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첫 만남부터 네. 아주 아웅다웅 난리도 네. 아니에요. 여러분 로맨스가 있어야 됩니다. 드라마가 되려면 로맨스가 멱살 잡고 끌고 가야지. 네, 그래서 이 정말이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군요라는 네. 말을 지원우가 설진아를 보면서 네. 이제 하는데 그 예측 불가능함이 이제 어쨌거나 이 지원우의 모든 걸 네. 이게 바꿔놓죠. 신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 집중시키는 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또 숨겨진 로맨스라고 그쵸. 하면 10대 로맨스. 가야죠. 네. 서브 러브라인입니다. 네, 귀여운 유이스와 안지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이스는 사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이고 그런데 이제 안지호라는 친구가 이제 와서 네. 이제 자신의 또래이다 보니 이제 좀 더 눈길도 가고 교복도 같은 또 학교 교복.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이수가 어느 날 이제 지호랑 같이 어딘가로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지호군 몇 살에 죽었어? 은근 말이 짧길래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이렇게 약간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수한테 빠져들겠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이수가 너무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로맨스와 네. 보조 로맨스 이걸 이제 좀 장면들 만들면서 작가님 진짜 더 길게 쓰고 싶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네. 이때가 가장 좋았나요? 집필하실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로맨스 장면들을 다시 다듬었거든요. 네, 사실 분량상 이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없어서 네. 너무 아쉬웠고요. 나 진짜 10대 청량 로맨스 한번 써야 되겠다. 너무 숨겨진 또 재밌었어요. 욕망을 네. 그렇게 네. 발견하시는 그런 부분이었군요. 네. 네, 이런 즐거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네. 네, 마냥 슬픈 소설 아닙니다. 정말 네. 하나도 안 슬프진 않지만 이 로맨스가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얽히고 설킨 인연, 이 8명의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다들 이제 얽히는데 이제 누군가는 정말 살리고자 했지만 누군가는 그걸 스스로 생을 등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연들이 정말 다들 각각의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작가님의 쓰면서 이제 가장 마음을 좀 슬프게 했던 그 인물의 사연은 또 무엇일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박복희랑 구창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둘을 쓸 때
되게 힘들었는데 좀 다른 깊이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결로. 박복희라는 인물은 저의 엄마 세대 중에서 너무나 공부를 잘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너무나 힘들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뒤에 또 되게 2번의 죽음과 상실을 겪고 그냥 남아있는 겨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인물은 현명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처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복희야말로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싶어서 약간 너무 현명하게 뭐 주위를 다 보다듬고 약간 이런 인물로 그리고 싶지 않았고 좀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그리고 싶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연들을 딱 풀어놓고도 이 사람이 독자들이 좀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 한편 저는 되게 꾹 좀 끈질기게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인물이었고 계속 쓸 때마다 울었던 인물은 구창수였어요. 네. 계속 울어요. 왜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창수라는 인물이 진짜 무뚝뚝한 돌 같은 76세 노인이거든요. 제가 상상할 때 정말 그 애니메이션 업의 그 할아버지 느낌의 입 다문 할아버지. 딱 그 돌상. 돌상. 그런 사람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었거든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약간 중년도 아니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무뚝뚝한 할아버지. 표정도 말도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업의 그 할아버지처럼 꿋꿋하게 계시다가 점점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딱 털어놓으면서 비밀 챕터에서 자기 인생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작가들이 가끔씩 책을 쓰다가 보면, 특히 소설 쓰다 보면 접신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손가락이 움직여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창수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겪고 그 이후로 전쟁 고아가 되어서 살아남아야 됐던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을 상실하고 나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그 사람의 존엄이 무너졌을 때, 그 존엄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쓰면서도 힘들었고, 근데 너무 좋으면서 슬프기도 했고, 너무 아파서 좀 슬프기도 했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도 아이들을 이제 보듬는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때 갔을 때, 내가 이 인물이랑은 좀 만나려고 이걸 썼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엔딩이 해피엔딩이라고 이 소설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랑 아까 얘기하시면서도 얘기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구창수의 엔딩은 너무 저는 위로를 받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박복희, 당연히 박복희의 어떤 그 삶과 그 장면들 정말 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런 것들도 지금 서평단 먼저 읽어주신 분들이 또 많이들 짚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태그를 붙이면서 박복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오래 생각하게 되는, 머무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첫 소설이다 보니까 작가님이 어떤 자신의 그 결과, 정서를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시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님 에세이를 따라 읽으신 오랜 팬들을 위한 문장들이 이제 곳곳에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헨젤과 그레텔의 그 과자 부스러기를 제가 따라 줍는 느낌으로 어머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고수리 작가님 에세이 있었는데 고수리 작가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소설을 읽고 또 다른 책을 따라 읽다가 깜짝 놀라시게 될 그런 장치들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짚은 것은 이제 이불. 이불입니다. 네. 선명한 사랑에 네. 나온 폭닥 덮는 이불. 네. 네, 이 장면의 이제 문장을 읽어보자면 여기서 제일 먼저 좋아진 건 이불이었다. 구름 같은 이불을 덮고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졌다.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아도 힘들게 견뎌내지 않아도 한결 덤덤하게 나아졌다라고 이수였나요? 네, 이수가 네, 말하는 것. 이 까멜리아 사롱에 도착해서 네, 처음 첫날. 잤을 때, 네,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데 우리의 선명한 사랑에 작가님의 할머니께서 폭닥 덮어주고 폭닥 껴안아주는 그 이불을 다 그렇게 방에 다 펼쳐주셨던 음. 그 장면들, 그게 또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159쪽의 문장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생이 저물어도 밤이 내려와도 우리는 걷는다. 달빛에 반사된 눈밭이 깨끗이 타버린 재처럼 희게 빛났다. 노린 겁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소설이 제가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국내보다 국내 시장 좁다.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쓴 이 거라서 야망과 전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 판권이 네.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알고 보니 이 작가의 첫 에세이네? 같이 수출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장면이었죠? 이 장면이 그 소멸하는 밤이라고 제야의 밤에 모여서 같이 마지막 해지는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밤에 그 해지는 장면을 마지막 해를 보고 이 망자들이 다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냥 밤 바다를, 눈 쌓인 밤바다를 걸어가는데 저는 이 장면 여기도 쓰면서 너무 좋았었어요. 이 장면을 쓰면서. 네. 네, 되게 한 폭의 진짜 영상이 그려지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2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희야, 행복 별거 없다. 따순 집에서 새끼랑 따순 밥 지어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 네, 저희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그 이거에 이어서 살자 복희야. 살다 보면 사라진다. 네, 저희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복희의 엄마가 네. 네, 이렇게 복희에게 좀 어떤 위로의 말을 이제 네. 해주는데 또 이 말들이 또 이 안에서 복희에게 네. 가 닿는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네.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복희야 엄마가 내 이름만 엄마가 겨우 내 이름만 부르면서 울었다라는 장면에서 우셨나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요? 아, 네. 네, 저는 울길 염두에 물론 네네 다른 그 분들은- 소멸하는 밤에 이어서 복희의 꿈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장면에서 계속 울었거든요. 쓸 때마다, 네, 읽을 때마다. 네. 그쵸. 그 장면과 그리고 엄마가 그 이제 높은 집에서 네. 그렇게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들 혼자 너무 계셨잖아요. 열심히 바쁘게 산다. 다들. 그 등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상상했을 때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잘 안 울기는 해서 네. 조금 울어주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방송하려고 좀 약간 티적인 부분을 네. 좀 살리면서 분석까지. 읽어서 네. 네. 근데 어쨌든 뭉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네. 이따 인상적인 장면에서 네. 네. 얘기해 볼까요? 네, 바로 이어서 네.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각자 소개하고픈 인상적인 장면 하나씩 뽑아보자라고 네. 했는데 아까 서로 얘기하려다가 중복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봅시다. 사실은 인상점이 하나씩이라고 했지만 2개씩 뽑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개씩? 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장면 뽑아주시죠. 아니, 그 편집자를 먼저 해주시면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통하나 안 통하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일 그 첫 장면. 번째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가장 뭔가 그 좋았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기쁨에 있던 장면과 슬펐던 장면 네, 그 네.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이거죠? 제가 열심히 힘줘서 쓴 문장인데, 여기. 네. 별 보러 가자 친구.
이수와 떠났다. 까멜리아 사롱에 머무는 동안에 종종 한밤에 등대로 떠났다. 등대 꼭대기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네 이야기를 해줘. 삶과 죽음 그런 대단한 거 말고 아주 작은 이야기를 해줘. 사소하고 소소하게 반짝이는 이야기를 나눴다. 노래를 들었다. 별을 보았다. 서로의 손전등을 깜빡이며 반짝이고 반짝였다. 떠난다. 낯설었던 마음이 설렘이었다가 기쁨이었다가 위안이었다가 아쉬움이 되었다. 가장 깊은 밤에 떠났던 가장 깊은 밤에 반짝였던 우리들의 피크닉. 언젠가 여길 떠나더라도 떠났던 밤들을 기억하고 싶었다. 내가 완전히 떠날 때 너는 빛을 밝혀줄까? 이렇게 네. 등대에서 이 두 소년이 네. 이게 근데 제가 그 첫 책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해서 밤의 피크닉이라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에세이가.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밤마다 이제 아빠가 소란스럽게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밤마다 이제 피크닉을 떠나듯이 맞아.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 글도 참 좋았죠. 근데 그 글이 첫 번째 그 시작이었고 거기에서 파생됐던 글이 그 몬테비데오의 고양이들에 고양이들. 나왔던 그 남매가 어린 남매가 자기들끼리 환상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밤에 떠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밤의 피크닉이었는데 그 장면의 거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밤의 피크닉 3부작이네요. 네, 3부작의 완성편이고 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장이 네. 되게 진짜 제가 힘주어서 썼던 문장이었었어요. 네. 이 떠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갈 것인가. 아싸. 네. 작가님의 그것을 네. 맞췄다. 네. 그리고 두 네. 번째 장면 제가 또 할까요, 먼저? 네네네.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박복희의 네. 삶에, 그러니까 박복희가 그 자신의 삶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안 보이게 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투명인간처럼 된 자신의 삶. 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죠. 왜냐하면 음. 이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백화점에서. 그래서 이제 자신을 숨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사람들도 사실 어떤 공간에서 그런 청소하는 분을 마주쳤을 때 대부분은 그냥 안 보이는 척, 안 본 척 약간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 저 또한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294쪽에 그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 보베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네. 거길 그만두던 날 마침 보베가 기숙사에서 오는 날이었어요. 얘가 좋아하는 김밥이나 말아줄까 싶어서 장을 봤죠. 그날따라 마트에 사람이 많았는데 저를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가요. 날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고. 한동안 투명인간처럼 버텼더니 정말로 내가 안 보이게 된 걸까? 그렇게 장바구니 들 힘도 없이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복희야, 박복희! 하고. 보배가 꽃을 들고선 절 보고 손을 막 흔들어줘요.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막 달려와줘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보이냐고. 보배가 보인대요. 제가 또 물었어요. 내가 누구야? 보배가 그래요. 박복희, 울엄마 박복희 이러면서 꽃다발을 안겨주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길거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나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딸애가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딸이 내 엄마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정말 저를 하찮게 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돼요. 너무 오래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파랑새처럼 훨훨 날기는커녕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았다고요. 근데요, 저는 그 바닥조차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겨우 여길 딛고 사는 게 무서워요. 딸애가 알아볼까봐, 딸애도 그리 살까봐. 그랬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진짜 맞아요. 저는 그 바닥조차 무서워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임 같은 걸 하면. 그러면은 바닥이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뒤에 순자의 말이 감동적으로 네.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맞아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역시 편집자님. 엄청난 시선을 가진. 네. 네. 근데 뭔가 그 스포일러를 피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하니까 진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문장은 많은데 그 스포일러를 피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를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리뷰에서도 많이 뽑아주신 부분이긴 한데 모든 비밀이 다 알고 나서 이제 이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생의 비밀들을 모두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만나요. 맞아요. 아침에 만나서 네. 다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문장이 있는데 네. 아침에 249페이지거든요. 네. 아침에 만나서 그냥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사가 너무 뭉클하게 다가왔던 거죠. 안녕 까멜리아 사롱의 아침. 아무리 긴 밤이라도 아침은 온다. 죽음 같은 밤을 지나온 우리는 지금 어디쯤 어떤 존재로 머물러 있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죽어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해와 달, 아침과 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선을 그어 가르는 일에 더 이상 어떤 힘이 있을까? 여리디 여린 아침에 우리 영혼은 무얼 할 수 있을까? 마주하는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단순한 진심, 그뿐. 네, 이 문장을 쓰면서 사실 이 챕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침에 만나서 인사하면서 아침밥 먹는 장면인데 역시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문장을 저는 인상 깊은 대로 뽑아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그냥 작가 입장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장면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이 마지막 만남, 이제 다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반드시 있잖아요. 네. 헤어질 때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춤을 추면 또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갑자기 네. 바쁜 인도 영화. 갑자기 춤추고 그러면 네. 너무 그래서 그냥 춤을 추지 않더라도 이들이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왠지 춤추는 모습일 것 같다. 왜냐면 제가 보통 모임을 하고 글쓰기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분들하고 약간 이런 풍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323페이지인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추금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노래에 기대어 손을 내밀어 끌어당겨 악수를 나누고 두 팔을 활짝 열어 서로를 안아주고 가만히 기대어 다독다독 등을 쓸어주는 사람들. 한데 겹쳐졌다가 떨어졌다가 빙글 돌아서 다른 이와 손잡고 다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발을 구르고 또다시 빙글. 발글에 달아올라 환하게 웃는 얼굴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춤을 추는 사람들 같았다. 긴 밤처럼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홍월 아래 활짝 핀 동백꽃처럼 만개한 마음들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밤이었다. 네. 네. 장면이. 여기에 남겨져 있었군요. 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춤을 추는 사람들 네. 같았다. 그래서 좋다. 네. 이렇게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네. 좀 네. 자제해 주세요, 작가님. 네. 독자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 있게끔. 네. 네. 어쨌든 네, 너무 기쁘고 재밌는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고 네. 더불어서 작가님이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 등장인물들의 말을 빌려서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우리의 세계는 이래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각자의 그렇게 힘듦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좀 따뜻한 위안과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곳에 어떤 가장 바탕에는 정말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린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11월 이제 날 추워졌어요. 네, 우리 선명한 사랑도 찬바람 불 때 품에 꼭 안아야 되는 그런 따스한 책이었지만 그 책과 더불어서 까멜리아 사롱으로 첫눈을 또 기다리게 되고 이 소설을 읽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네. 그 오은 시인님의 네. 추천사에 미리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 네. 때일은 크리스마스 선물. 네. 때일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삶에 기꺼이 얽히고 설키고 싶어진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처럼 네, 까멜리아 사롱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네. 소설을 쓰시면서 어떤 네.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어주면 읽어주면 좋을까라고 네. 상상을 하셨을지. 저는 이 작품을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처럼 썼어요. 네. 아하.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는 진짜 남녀노소 전체 관람가에 뭔가 동화 같으면서도 맞아요. 뭔가 따뜻하지만 뭉클한 선물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드를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까멜리아 사롱이 좋았구나. 네. 제 취향 저격. 네. 제가 이 소설을 할 때 이제 시공간을 다 작가가 만들잖아요. 저는 이걸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동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지,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한, 대한? 절기로 얘기한다. 네. 새해도 있고요. 새해, 소한, 대한. 그리고 나서 입춘이 오거든요. 그 절기까지 다 합쳐서 어떠한 순간들에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 다 그러면 그때는 이 진짜 남녀노소 나이대가 다 달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써서 이 책도 크리스마스 영화처럼 읽으면 되게 따뜻한 게 기억이 남는, 슬프지만 좀 따뜻하게 맞아요. 기억에 남는 그런 따뜻한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10대부터 진짜 70대, 80대 노인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라. 다 읽었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빠지지 말고 네. 다 읽으세요. 그러니까 선물 주기 좋은 책이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소설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인물들 가상 캐스팅. 네. 근데 그려지는 인물들이 네. 또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네. 박복희 작가님, 박복희님은 네. 정말 이정은 맞아요. 배우님을 상상하면서 상상하면서 네. 썼어요. 네. 읽게 되더라고요. 네. 이정은 배우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네. 네, 지금 딱 진짜 떠오르는 분은 그분이 가장 이었던 것 같고. 네. 부창수 할아버지는 누구를 하시죠? 저는 박윤환 배우님. 아. 박윤환 배우님이 그 인간 실격에 네. 나오셨을 때 네. 그 박윤환 배우님의 이미지가 너무 저는 딱 오랫동안 남아서 그래 진짜 무뚝뚝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그리고 유이수와 유이수는 안지호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유이수와 안지호는 정말 맑고 청량한 배우들 누구나 맡아도 좋겠지만 제가 유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채연 배우님 아세요? 요즘 이제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오아이 출신이신 네, 김소혜 배우님도 그렇고 저는 그 굉장히 여돌들 좋아하다 보니 김소혜 배우님은 그 윤희에게에서 딸로 나왔던 그 친구나 아니면 정채연 배우님처럼 진짜 웃는 것 방긋 웃는 것만으로도 뭔가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들을 생각을 했고 안지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보검 씨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박보검 배우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 남주격이잖아요.
네, 저는 그 약한 영웅의 박지훈 배우님 그분도 네, 거기 출신이에요. 푸디 출신이네요. 네. 박지훈 배우님처럼 되게 서글서글하고 정말로 그 되게 뭐랄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에 무언가 비밀을 품고 있는 그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리고 여순자는 아예 애초에 저는 윤여정 선생님 생각하고 썼던 거고요. 그쵸. 고와 뭔가 그렇게 뭔가 품격이 있고 그리고 마담이라고 했을 때 딱 그 휘어잡는 어떤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마두열 또 저는 그냥 마동석님 마동석 배우님 생각하면서 마씨로 두자 다들 너무 마동석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인공들이 남았습니다. 네, 궁금해요. 아까 지원우는 어떤 분을 생각하셨나요? 네. 지원우는 그 뭐죠? 파묘의 이도현 배우님. 이도현 정확합니다. 제가 이도현 배우님 너무 좋아하는데 이도현 아니면 원우니까 원우 세븐틴의 원우 안경남. 네. 그리고 저는 이도현 배우님하고 이준호 배우님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지적이면서 경성시대 그 화이트 셔츠를 입혀보고 싶은 이미지. 네. 생각을 그리고 했었고 설진아는 어떤 분 생각을 하셨었어요? 이준호님하고 멜로 찍으셨던 원진아 배우님? 정확해요. 딱 원진아 배우님이에요. 원진아 배우님. 그래서 설진아이셨군요.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도현 배우님하고 원진아 배우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두 분이? 두 분이 그림체가 비슷해요. 그림체가 비슷하고 이거 듣고 계시는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 두 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리고 저는 여순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여순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프리퀄을 쓰면 젊은 시절의 여순자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약간 천우희 배우 생각하면서 진짜 까랑까랑한 그런 꼿꼿한 그런 사람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다. 여기에 젊은 여순자 한 번 나오거든요. 두 번 나온다. 두 번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너무 즐겁네요. 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즐거운 소설 이야기를 진짜 푹 빠져서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후속작 계획을 혹시 이제 좀 또 제안도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또 까멜리아 사롱을 떠나보내지 않는 지금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혹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제 기획안을 여러 개 써놨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진짜 차기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간 제안들도 오시고 하는데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쓰고 싶어서 사실 가장 잘 쓸 수 있는 건 휴먼 드라마 같거든요. 근데 휴먼 드라마는 언젠가도 다 쓸 수 있다? 이거 너무 언젠가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것도 언젠가는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차기작으로 쓴 기획안 중에서 좀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거는 좀 한국형 영어덜트 히어로물입니다. K가 꼭 들어가는군요. 한국형. 한국이 배경이고 여기에서 한국 설화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영어덜트 히어로물로 좀 풀어보고 싶다. 가늠이 아마 안 가질 거예요. 언제 그럼 이건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또 1년 후에 이쯤 막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게 아닐까. 부지런히 쓰시고. 그리고 까멜리아 사롱 프리퀄도 써보고 싶은데 까멜리아 사롱 프리퀄도 저는 한국 설화 기반으로 해서 뭔가 타임슬립까지 해서 현대까지 오가는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어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기획한 건 많아요. 머릿속에. 기획한 건 많은데 제가 써야 할 책들이 또 많다 보니 네, 어떤 분은 이제 에세이를 이제 소재가 좀 떨어져서 이제 소설로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써야 할 에세이도 많거든요. 그리고 에세이는 계속 네, 또 네. 칼럼도 연재하고 계시고, 네. 에세이도 계속 쓰면서 이제 소설로도 확장을 하는데 약간 소설에서는 좀 다른 색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어떤 소설을 쓰든 간에 좀 한국적인 소설과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좀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따뜻한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좀 쓰고 싶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고수리 월드. 따뜻한. 네. 그리고 까멜리아 사롱 북토크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토크를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네. 행사를 잡아두었고요. 먼저 11월 16일에 광교의 구름산책이라는 책방에서 첫 번째 너무 예쁘고 좋죠. 맞아요. 저희가 유유히 때도 같이 가서 너무나 다녀왔죠. 환대받았던 그 구름산책 책방에 가서 북토크를 할 예정이고 11월 21일에는 저희 다정한 이웃 작업책방 씀에서 망원에 있는 작업책방 씀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1월 30일에는 책방 연희가 이제 광화문점을 여셨어요. 거기에서 북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11월 네. 너무 바쁘시네요. 아유, 몇 번이나 더 바쁠 수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네. 네, 여러분 섭외 네. 문의는 클레이하우스로 네, 클레이하우스입니다. 네, 보내주시면 네. 작가님이 또 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이제 네. 까멜리아 사롱으로 쉼없이 달려왔는데 네. 얼굴이 좀 발그레지셨어요. 네, 너무 제 소설 얘기 이렇게 깊이 있게 처음 해본 거라서 네. 너무 신기하고요. 어. 저는 편집자님이 이 소설 어떻게 읽었을지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는 다 했는데요. 아, 네. 네, 진짜로 네. 고수리 작가님이 이제 소설을 쓰시고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 또한 네. 약간 뭔가 관계자의 마음으로서 조마조마한 느낌도 있었고 작가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다 구현해냈을까. 네. 첫 장편의 어떤 첫 발을 디디시는 거니까 뒤에서 잘 걸어가야 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돼야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소설을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책 작업과 동시에 이제 이걸 읽고 있었으니까 네. 거의 진짜 한 챕터씩을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네.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술술 잘 읽히는 거는 당연히 대사들이 이제 서로 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너무 재미있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어떻게 다 담지?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이 밝혀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조금은 사실은 독자로서 푹 빠져 있기보다는 관계자 입장에서 중간적인 부분으로 좀 읽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작가님이 이렇게 지어내는 세계에 대한 게 탄탄해서 정말 첫 번째로는 너무 놀랐고 다 읽고 나서는 작가님한테 박수 쳐드려야겠다. 와, 정말 쓰느라 애쓰셨다. 와, 감사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와, 그리고 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네. 까멜리아 사롱이라는 이 공간의 매력 그리고 저는 그 삶과 죽음에 관한 그런 부분의 이야기에도 제가 좀 매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그 두둠치 스테이션에서도 산호 작가님의 연옥당 이야기를 또 만화를 추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결로서 이제 정말 이승과 저승 사이에 혹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당연히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네. 말도 안 돼. 원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영혼의 무게 그리고 사람이 떠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네.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까멜리아 사롱의 이 모든 인물들을 책장을 마지막 덮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와, 너무 감사한 소감이에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약간 한국형 해리포터나 한국형 전천당이나 약간 그런 세계관을 쓰고 싶거든요. 계속해서 쓰다가. 그래서 해내보겠다. 열심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작가님이 보여주실 세계가 네. 어쨌든 저는 뭐 에세이에서 건너왔다거나 혹은 뭐 소설에서는 에세이스트가 쓴 소설 뭐 이런 딱지를 붙일 게 아니라 저는 에세이 작가님이 이제 새로운 장르로 이제 발을 넓혀서 영역을 넓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의 판타지 소설로 이제 세계를 만들었고 이제 다음 소설이 기대되는 거예요. 네. 잘 써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틀림없이 작가님이 또 그동안의 이제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주를 꿰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또 모으셔서 또 하나의 소설로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부담을 드립니다. 다음 소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써주세요. 네, 뭐든 열심히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오늘 두둠치 스테이션 오랜만에 또 고수리의 소설 2화로 네.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두둠치 스테이션 회차를 듣다가 저희가 같이 출연했던 선명한 사랑편이 최종 3위에 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네, 네. 청취율 네, 3위. 그것처럼 네, 저희의 이런 합이 여전히 독자들에게 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소설에는 또 약간 봄과 어울리는 좀 새로운 소설을 가지고 또 같이 수다를 떨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멜리아 사롱 첫 장편 소설 독자분들이 특히 이 두둠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분들이니까 따스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네. 다들 궁금해서 도대체 까멜리아 사롱 뭐 어떤 내용인데 아직 스포로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진짜 네. 중요한 저희가 점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떡밥만 네. 이렇게 뿌려두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헨젤과 그레텔처럼 여러분들이 잘 주워오시면 됩니다. 이제 선물처럼 읽어주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두둠치 스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작가님과는 그러면 입춘쯤 네, 네. 입춘쯤에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